북이강 집밥 백선생으로 보는 5가지 공부법 유형을 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는요. 제게는 멘토라는 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백종원님이시고, 백종원님 이전에 저는 안철수 박사를 저의 멘토로 생각했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때 안철수 박사는요, 청춘 콘서트라고 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었는데, 바로 그때 저도 청춘 콘서트 강의장에서 안철수 박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제 심장 근처에 새겨두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이거 다 개떡 같은 소리다. 실수 있을 수 있고 실패 있을 수도 있다. 실수와 실패를 줄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라.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 매니지먼트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실수와 실패의 횟수를 줄인다면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근원 지점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접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런 편견과도 같은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박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주셨던 그분이 안철수 박사였던 첫 번째 저의 멘토였습니다. 두 번째 멘토가 바로 이분이세요. 두 번째 저의 멘토가 왜 이분이냐? 어느 날 방송을 봤는데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느냐, 출연하느냐, 방송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레시피를 공개하느냐. 그때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통해서 요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편하게 그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현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애환과 고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식당 가서 식당 주인 사장님한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심에서 우러나올 것이다. 저는 이것이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육도 계몽이 필요하구나. 참 많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 로드맵과 순서는 다른 것일 텐데, 그 다름을 틀림이라고 정의내리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너무도 빈번하게 접하다 보니까요, 저도 좀 계몽이 좀 필요한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자극이 됐고 자각도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저는 백종원님이었습니다. 자극과 자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뒤에서 이 자극과 자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벨형 아이들의 공부법은 대체 뭘까?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노벨형 아이들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분석적이다 보니 스스로 하는 능력,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 그래서 글과 활자라고 하는 것을 습득해야만 내 것이 되고 적용이 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공부가 가장 이상적이냐? 그냥 냅둬야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바로 노벨형 아이들. 이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라 라고 하는 강제학습이 말이나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독서력이 좋다 보니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인 겁니다. 독서력과 독해력이 좋다 보니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해하는 능력, 습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 노벨형 아이들에게는 보통 전교 1, 2등을 했던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노벨형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 전교 1등을 했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들 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교과서라고 하는 글과 언어와 활자를 먼저 내 것으로 만들었다를 의미하겠네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조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개념 정립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노벨형 아이들한테 공부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언어를, 많은 활자를 글로써 공부하는 이 아이들, 책 읽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적응하고 적용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이 두면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노벨형 아이들의 공부법은 바로 활자 공부법입니다. 잡스형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저 아이들은 복불복일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미친 듯이 공부할 거고요. 둘 중에 1명은 미친 듯이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는 잡스형 아이들은 왜 공부할까요?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친 듯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이 지금 현재 불분명하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저 잡스형 아이들이라면 경험,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과 체험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몸으로 느꼈을 때, 무언가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언어, 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그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스형 아이들요, 집에서 지고지순하게 얌전하게 있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어머님들, 우리 잡스형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껴야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저 아이들이 무언가 목표가 결정이 됐을 때, 그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라도 파헤칠 겁니다. 노벨형 아이들은 글에서 먼저 시작한 후에 글로써 인지가 되고 글로써 인정이 되었을 때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었다면, 잡스형 아이들은 거꾸로인 겁니다. 표현하는 능력, 말과 언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험을 얻었을 때, 인지가 됐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이후에 자각, 즉 글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그 순서가 올 겁니다. 잡스형 아이들의 공부법은 체험 후 글로 활성화, 확장하는 것이 공부법의 순서인 것입니다. 현대형 아이들의 공부법은 뭘까요? 어머님들, 우리 현대형 아이들 초긍정적인 아이들이라 했잖아요. 긍정성에는 사회성과 관계성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사회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인 언어 영역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영역 중에 스피킹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형 아이들은 말이 많을 겁니다. 저 아이들요, 관계지형적이다 보니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가 공부법입니다. 저 아이들이 왜 집에서, 특히나 현대형 아이들이 집에서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왜 과제물 숙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애씀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저 아이들은 관계지향적이다 보니 누군가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더 최적화되느냐? 유쾌한 선생님이 만났을 때, 그때 재밌다 그것을 느꼈을 때 이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형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토론식으로 떠들면서 공부하게끔 했어요. 이겁니다. 우리 유비형 아이들요,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인성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인 아이로 그러한 달란트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수성, 감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했잖아요. 저 아이들 역시도 관계지향적인 영역이 발달되어 있으나 약간은 소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가 많지는 않을지언정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된다와 좋아하는 선생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아이의 안정감 영역, 그 영역을 차지할 겁니다. 안정감을 느꼈을 때 저 아이는 무언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극이고 그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기분 좋은 자극은 무엇이다? 관계 영역에서 무언가의 관계 영역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영역, 친구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가 기분 좋은 자극. 그렇다면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떠한 자각을 한다? 활성화된다? 글로써. 또는 저 아이는 글과 사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래서 우리 유비형 아이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꼭 누군가랑 함께 해야만 공부가 되는 아이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유비형 아이, 자녀를 두는 아이라면,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글 중심적인 아이냐,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관계 중심적인 아이냐,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벨형 아이들은 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먼저 만들어지겠네요. 잡스형 아이들이라면 경험, 체험 중심적으로 먼저 활성화가 되겠네요. 우리 현대형 아이라면 특히나 관계 영역인 그룹 중심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겠네요. 우리 유비형 아이라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기분 좋은 공감과 교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얘는 눈이 발달되어 있어서 책, 이 아이는 감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느려서 남 얘기를 들어주는 배려 영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레슨 영역, 이 아이는, 현대형 아이는요, 표현하는 능력 중에서도 말하는 영역, 즉 스피킹 영역, 잡스형 얘는요 그때그때 다르죠. 초기 발달되어 있다 보니 체험 중심적으로 갔다 보니 말이 먼저 될지, 몸이 먼저 될지, 귀가 먼저가 될지, 아니면 눈이 먼저가 될지는 그때그때 이 아이가 결정하는 그것이 공부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것은 헷갈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보이지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의 달란트 영역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얼마나 쉬운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빈치형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네요. 어머님들, 이 다빈치라는 아이들은요, A 영역과 B, E, F 영역이 6, 5, 6, 5 잡스 기반의 다빈치, 5, 6, 6, 5 노벨형 기반의 다빈치, 6, 5, 5, 6 현대형 기반의 다빈치, 5, 6, 5, 6 유비형 기반의 다빈치. 다빈치라고 하는 유형은요, 정중앙에서 4가지 영역을 모두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해요. 자, 참고로 초딩 아이들 중에, 중딩 아이들 중에 종종 왕왕 다빈치스러운 아이들이, 이러한 코칭 그래프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저는 의심을 합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다빈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없어요. 잘못된 다빈치고 어쩌다 된 다빈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쩌다 다빈치로 만들어졌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다빈치들이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다빈치인 부모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긍정적 관점입니다. 약간의 부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제가 3명 이상이었을 때 나타나는, 막내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다빈치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한테 둘째 아이한테 각각의 면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빈치들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심각한 질병에 가까운 다빈치인데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너무나 강요, 강제, 지침, 지시, 전달, 강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어쩌다 다빈치, 질병에 가까운 다빈치가 바로 그런 다빈치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초딩 아이인데, 중딩 아이인데 다빈치스러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아할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코칭하는 목적과 목표를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다빈치스러운 아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코칭의 목표입니다. 왜냐? 다방면의 영역들을, 달란트들을 흡수해서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코칭의 의무,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초딩 때, 중딩 때 다빈치가 만들어지지? 어떠한 훈련에 의해서, 어떠한 로드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한답니다. 다빈치 공부법은 무엇이냐? 근데 진짜 다빈치들은 알아서 합니다. 왜? 네 가지 영역을 다 두루두루 품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진짜 다빈치라고 인정이 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의 공부법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 눈으로 공부하느냐, 몸으로 공부하느냐, 언어로 공부하느냐, 안정감, 감정적인 영역으로 공부하느냐, 이 네 가지 영역 모두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빈치라면 공부하는 순서 상관없이 그 아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엄마 있나? 어떤 유형인가? 나의 장점과 단점은? 어머님들의 장점이 뭘까요?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뭘까요? 자, 어머님들 신기하지 않나요? 나의 장점은요, 나의 1번 영역 또는 2번 영역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나의 단점 영역은요, 나의 3번 영역과 4번 영역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즉, 활성화가 안 된 영역이 단점이고요, 활성화가 된 영역이 바로 장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의 아이인가? 나의 장점과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은 뭐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역시도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장점으로 보여질 겁니다. 단점은요, 3번 영역과 4번 영역이겠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번 영역이 노벨이에요. 2번 영역이 잡스예요. 1번 영역이 노벨이고 2번이 잡스라면 3번 영역은 유비고 4번 영역은 현대 영역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왼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일 겁니다. 이 아이의 장점은 뭘까요? 노벨형스러운 치밀한, 정확함, 이성적 영역을 갖고 있겠네요. 2번 영역인 속도감이 있는, 결정력이 있는, 속도감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투력이 좋은 그 아이, 집중력이 좋은 그 아이로 보여지겠네요. 이것이 장점이겠네요. 단점이라면 왼쪽 밸런스를 갖고 있다 보니 다소 이기적인 영역으로 보여지겠네요. 오른쪽 영역인 3번 영역과 유비형 영역과 4번 영역인 현대 영역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요. 표현력이 조금은 다소 표현 영역이 다소 폭넓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을까요? 사회성, 관계성, 언어 영역을 얘기하기 가능성이 높겠네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단점이라고 하는 영역은 더더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아이의 엄마인 본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강력하게 행위했을 때, 그 행위가 인정받았을 때, 존중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자신감이 쌓였을 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 영역이 완성됐을 때 좀 더 강한 자신감과 좀 더 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영역을 찾아낼 겁니다. 그것이 3번 활성화, 4번 영역 활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의 단점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장점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장점 영역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데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의 공부법을 따라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달란트에 맞는, 그 아이에게 적합한 그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 그것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